건푸른 물결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썰을 풀기 전에 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는 이유를 적겠습니다. 예전에 아트 슈피겔만의 만화가에 쥐라는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작가가 히틀러 치하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린 만화입니다. 아주 명작이고, 명작 중에 만화 중에는 유일한 필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저는 이 만화를 읽고 나의 할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궁금했고, 명절에 할아버지를 방문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지난 삶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 중에서 할아버지가 가장 격동적으로 사셨던 30년대 말부터 50년대 말까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썰랑썰레의 격동의 시대에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쟁터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숨겨진 영웅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비교하면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초라한 소시민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시민의 이야기가 쌓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 부유한 집안의 아들에게 태평양 전쟁이 다가오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평안북도 운산이십니다. 1927년에 태어나셨죠. 우리 할머니랑 동갑이시네. 당시 할아버지의 집안은 양조장을 운영하셨는데 간장부터 술, 당시에 돈 되는 물건들이었고, 그 시절에 할아버지 집에는 당구대와 자동차가 있을 정도로 잘 살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와, 엄청 잘 사셨네. 워낙에 양조장 사업이 잘 돼서 일제시대 때 트럭을 구매하셔서 사업을 하셨을 정도였고, 이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죠. 트럭 5대 앞에서 사진을 찍으신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름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어서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도 자신이 집안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노렸던 곳이 바로 지금도 유명한 학교인 휘문학교였습니다. 당시 지금도 동문들이 화려한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 이 휘문학교에 가기 위해 할아버지는 부단히 노력하셨고, 막내 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증조 할아버지께서 나서서 할아버지를 지원하셨는데 결국 떨어지셨죠. 하루아침에 집안의 우왕거리로 전락한 할아버지. 그러나 시대는 할아버지를 팔자 좋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본군이 진주만 기습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만 거죠. 일본의 최남단에서 위기를 넘기다. 할아버지는 집안에서 눈칫밥을 먹던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가게 된 곳은 일본의 오가사와라는 제도였는데, 현재 일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가사와? 오가사와라. 아, 이쪽 오키나와 있는 쪽이 아니라 이 태평양 쪽으로 있는 섬이네요. 어이구, 엄청 작아. 이 뭐 집이 100호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인구는 약 3,000명 정도고, 일본 도쿄에서 배로밖에 못 가는데 편도로 24시간 걸리는 곳이죠. 그마저도 배가 일주일에 한 척밖에 없고요. 공항이 이오지마라는 섬에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군사용으로만 쓰이는 곳이라 완전 오지 중에 오지로 떨어지신 겁니다. 할아버지가 배치된 곳은 오가사와라라는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치치치마였습니다. 지금도 그나마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고, 지금도 오가사와라 제도를 방문하면 10중 8구 치치치마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할아버지가 맡으신 보직은 대공포병이었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향해 포를 쏘아 격추하는 보직이었죠. 간단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풀자면, 미군 비행기가 포대를 공격하는데 당연히 포대에서도 반격을 시도합니다. 비행기 역시 대공포를 무력화해야 폭격기가 오니 격전이 오가던 도중 한 비행기가 할아버지를 보고서 조준 사격을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사격 중인 비행기 쫓는 장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실제로 겪으셨다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무장도 세니까요. 하지만 벙커에서 멀리 벗어나지 있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간발의 차이로 조준 사격할 때 벙커로 들어가셨고, 그렇게 살아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자동화된 무기들로 수치만 입력하면 기계와 전자장비가 알아서 조준하고 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여러 명의 기어를 일일이 손으로 돌려가면서 조준을 발사해야 됐는데, 명중을 못 시키면 누가 각도를 못 찾느냐 하면서 구타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구타 속에서도 끝까지 누구 하나 자신이 기어를 잘못 돌렸다고 고백을 안 한답니다.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이 시대가 병사가 실수했다고 고백하면은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으니까요. 지금이야 폭격작전을 펼칠 때는 인공위성과 GPS 장치 그리고 공정통제사들을 통해서 폭격을 하는데, 태평양 전쟁 시대의 폭격은 기본적으로 비행기에서 눈으로 보면서 직접 떨구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기상악화나 폭격이 취소되고 그냥 폭격을 진행하다가 실패하고, 사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도 원래는 고쿠라에 떨구기로 했었는데 날씨가 흐려서 그냥 나가사키에다 폭격했던 그때 당시 기술 수준의 시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속한 대공포 부대는 당연히
폭격기의 목표였는데 하루는 아주 흐린 날에 눈앞에 구름 사이로 폭탄이 갑자기 우수수 떨어지더랍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러고서 봤더니 미군이 폭격기를 띄웠는데 날씨가 흐려서 오폭을 한 거였어요. 할아버지 눈앞에는 그 많은 폭탄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걸 보셨고 여튼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운이 또 몇 개 있는데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군과 일본군의 격전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할아버지가 배치되셨던 치치치마는 별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죠.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벌어진 전투 중에 최대 격전지는 이오지마였고 여기서 미군 7,300명, 일본군 17,500명이 사망합니다. 일본군은 지상 투입 병력의 75%에 달하는 수치였고 미군은 10%의 수치였죠.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참고로 이 이오지마 전투를 영화로 만든 것이 아버지의 깃발과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치치마가 아닌 이오지마에 배치되었으면 아마 높은 확률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특히 일본군의 경우 전투 중에 폐색이 짙어지면 전투 불능 인원들을 전부 자살시키고 전투 가능 인원들은 자살이나 다름없는 돌격 공격을 시켰으니까요. 이걸 미군은 반자이 어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셨던 치치치마는 공군 공습 외에는 이렇다 할 전투가 없었고 할아버지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전투가 끝나게 됩니다. 바로 아래 섬에서의 지옥도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오지마가 어디야? 지금은 2호섬이라고 부르나? 여기가 최대 격전지라고? 엄마? 공항이 있네? 와 완전 태평양 한가운데구만.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방어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전진기지가 여기 있었나 보네.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최대 격전지였던 이오지마 전투가 끝나자 오가사와라 제도의 다른 섬에서도 전투가 벌어지지 않겠냐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오가사와라의 최대 전략지인 이오지마를 차지하면서 자연히 오가사와라 제도 전체가 미군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미군의 포로가 됩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고 하겠지만 위에 적었듯 그냥 옥새라고 해서 자살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도 패배 이후 이런 식으로 살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경우 포로가 되는 경우가 적었는데 할아버지는 이렇다 할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곱게 포로가 되셨죠. 자살 조용도 반자의 어택도 강용되지 않은 채 최대한 격전지에서 포화를 비껴선 채로 포로가 되신 겁니다. 운이 좋으셨죠. 포로가 된 후에 미군이 지시하는 일을 하면서 밥도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오키나와로 향하게 되는데 이 오키나와 전투 역시 상당한 혈전을 치르게 됩니다. 미국이 핵폭탄을 쓰자고 결정하게 된 최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전투에서 혈전을 벌인 게 컸을 정도니까요. 참고로 이 오키나와 전투에 끌려간 조선인들도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장 최전선에 끌려갔음에도 밥도 굶지 않고 대규모 격전에서 포화도 피했으며 목숨도 보존하고 살아남으셨죠. 그렇게 종전이 되고 1년 정도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으시다가 미군의 포로 송환 정책으로 미군 배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속에서 최전방에서 참화를 피한 할아버지, 하지만 집안이 풍비박산나다. 태평양 전쟁 속에서 억세게 운이 좋게 살아남은 할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오셨지만 고향도 난리통에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신탁 통치에 들어선 거죠. 당시 38선 위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고향에 돌아온 할아버지를 맞이한 건 소련 군정하에 거덜난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복한 집안이었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공산당의 표적.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풍비박산난 집을 마주하시게 되었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남쪽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안 사람들이랑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모 그리고 고모부는 고향을 버리고 대한민국에 간다는 선택을 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래도 고향을 어떻게 버리냐면 남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자신의 고모와 고모부 셋이서 남한을 결정하고 가족과의 영영 생리벌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게 된 할아버지는 얼마 안 가서 한국전쟁을 겪으시게 됩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올라가게 될 검푸른 물결님의 파란만장한 할아버지의 태평양전쟁부터 그리고 6.25까지 이야기 중에 1편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모의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조상님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선배들 모두 감사드립니다.